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윤고은 작가님의 오두막입니다. 윤고은 작가님은 서울 출생으로 2003년 대산대학 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으로 1인용 식탁, 알로하,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 장편소설, 무중력 증후군, 밤의 여행자 외 다수가 있습니다. 한겨레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두막 이 소설은 제주 올레길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올레길의 오두막에서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한 주인공 도영과 K,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고통과 이별을 겪습니다. 그럼 두 남녀의 두렵고 떨리는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오두막, 윤고은. 제주 방언이 거세게 느껴지는 건 바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던 건 K였다. 크고 거센 단어만이 제주의 많은 바람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겠지. 그래서 점점 크고 강하게 말하게 된 거야. 말이 바람을 뚫고 지나가게 하려고, 입에서 귀까지 닿게 하려고.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바람이 불었다. K는 헝클어진 도영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넘겼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건 만난 지 사흘 된 남녀의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K가 도영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그 머리카락 사이로 드나드는 바람을 어루만지며 고백했다.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K의 입에서 도영의 귀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어서 바람도 그 말을 방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에 풍력 발전기 몇 대가 증인처럼 서 있었다. 오히려 바람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발전기는 여러 개였다. 그게 3년 전 기억이었다. 도영은 저만치 서 있는 풍력 발전소를 바라보았다. 지금 도영은 혼자였다. 짐도 그때만큼 많지 않았다. 손목 부근에서 한번 꼬아감은 카메라 하나, 몇 개의 렌즈와 소지품이 약간 들어있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러나 도영의 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목소리나 표정이 자꾸 떠오른다는 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일이 아니었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이 섬을 생략한 지도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고 싶었다. 풍력 발전소를 지나 좀 더 걸어가자 간새와 화살표, 나뭇가지에 묶인 리본 따위가 보였다. 올레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역물이었다. 올레를 따라 걸으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몇 걸음만 방치해도 올레 코스에 편입될 만큼 제주의 산책로는 번식하고 있었다. 도영이 가야 할 곳 역시 16코스와 조금 겹쳤다. 이름은 물가의 달, 생긴 지 1년쯤 된 무인 카페라고 하는데 이 구간을 걷는 이들에게 커피가 맛없기로 유명했다. 블로거들이 써놓은 정보에 의하면 그랬다. 주인이 만들어주는 커피가 아니니 맛을 논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커피가 맛없는 대신 풍경이 좋았다. 저 뒤로는 해안 도로가 보였고 앞으로는 목장과 풍력 발전소가 보였다. 이곳이 9번째 카페였다. 어제 아침 비행기로 제주에 온 도영은 이미 8군데의 무인 카페를 취재했다. 제주도에 산재한 무인 카페 중에 몇 군데를 출연해 1월 호에 싣는 게 목표였다. 도영이 일하는 잡지사의 잡지는 매월 20일에 발간되었다. 지금은 한 달 중 좀 한가한 시기여서 동료들은 도영이 제주에 간 김에 휴식을 취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영은 최대한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물가의 달 주인과 약속한 시간이 3시였다. 5시 안에는 일이 마무리될 테고
서울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탄다면 충분히 오늘 안에 이 섬을 뜰 수 있었다. 카페는 텅 비어 있었다. 누구도 없었다. 2시 40분 도영은 카페 내부를 둘러보며 주인을 기다렸다. 제주행 취재는 최대한 피해보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기사가 도영의 몫이 되었을 때 우습게도 도영이 제일 먼저 찾아본 건 오래전 그 무인 카페의 이름이었다. 등불이었던가. 지금보다 무인 카페가 많지 않던 시기였다. 그러나 등불이란 이름의 카페는 이미 없어졌고 그 자리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섰다. 3년 사이에 많은 간판과 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도영에게 약간의 안도 비슷한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 이 카페가 있던 자리엔 원래 횟집이 있었다고 했다. 3시가 되었지만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도영은 카페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주인은 안 그래도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다며 20분 정도만 기다려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도영은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다. 주인이 빨리 왔으면 했다.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가 아니라 무인 카페에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였다. 생각해보니 이틀간 많은 무인 카페에 갔지만 어디서도 혼자였던 적은 없었다. 약속된 시간에 가서 주인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한 후 떠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도영은 방치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2번째였다. 3년 전 5월과 지금이 닮은 게 있다면 아무도 없는 무인 카페에 혼자 앉아 있다는 점이었다. 그때도 그랬다. 3년 전 늦봄 5월의 태양은 뜨거웠고 도영은 홀로 올레길을 걸었다. 적어도 3코스 이상은 걸어보자고 내려온 여행이었다. 카페 등불은 올레길 7코스의 어느 지점에 있었다. 바닷가 우체국을 지나서 2시간쯤 더 걸었을까. 무인 카페가 나타났다. 감귤차, 모과차, 코코아 커피. 도영은 배낭을 자리에 내려놓고 아이스 커피를 만들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고 그는 도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남자는 창가 좌석에 앉아 몇 개의 스탬프가 찍힌 올레 패스포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기요. 도영이 남자를 부르자 그는 깜빡했다는 듯 이렇게 덧붙였다. 아, 차가운 걸로 주세요. 도영을 카페 주인 혹은 종업원으로 착각한 남자는 휴대전화로 카페 곳곳을 신나게 찍고 있었다. 도영은 남자가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다. 그리고 무인 계산함을 가리키며 말했다. 계산은 저기다 하시면 돼요. 내고 싶으신 만큼. 남자는 커피를 단숨에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저 등 교체하시는 게 어때요? 저건 너무 구형이라 효율도 안 좋아요. 아, 제가 여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은 언제 오시죠? 도영은 웃었다. 남자는 뒤늦게야 도영 또한 손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인 카페의 의미도 이제야 알았다고 했다. 무안해진 남자는 도영의 컵까지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그곳엔 다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세제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유리컵 2잔만 텅 빈 카페에 남아 조용히 말라갔다. 그 남자의 이름이 K였다. 그들은 원래 몇 구간을 함께 걸었다. 함께 걷는 건 상대의 보폭과 걷는 속도 말고도 많은 것들을 알게 했다. K는 태양광 산업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이었고 도영은 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은 28 동갑내기였고 여행이 끝나면 김포행 비행기를 타야 했고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
원래 대문 앞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K가 말했다. 대문 앞에서 큰 길 사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규격화된 코스 말고도 제주의 올레는 수두룩하다는 거였다. 그들은 규격화된 올레 코스를 벗어나 발길을 닿는 대로 걷기로 했다. 함께 걸은 지 일주일 되던 밤, 제주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그들은 아주 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두막집을 발견했다. 말들을 방목하는 목장 부근에 있던 곳이었다. 달빛이 크게 들어오는 창 말고는 어떤 조명도 없던 오두막. 내부는 무척 좁았지만 미닫이 문도 달려 있었고 낡은 소파도 있었다. 말들도 모두 돌아가 잠든 밤, 그들에게 그 오두막은 최적의 지붕이었다. 내부를 엿보는 건 오두막의 나무 패널 틈으로 보이는 밤 하늘뿐. 그들은 거기서 서로의 맨살을 처음 끌어안았다. 그러다 이렇게 속삭이기도 했다. 왜 이 오두막이 여기 있는 걸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오두막이 하필 거기 있었을까? 도영은 양 손을 눈두덩이에 올리고 눈을 꾹 눌렀다. 암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암전을 만드는 것만이 늪 같은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비껴날 수 있는 방법이었다. 3년 전 그 일 이후 정신과 상담의가 이 방법을 권해줬을 때 도영은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방법은 반복할수록 어떤 믿음을 키워내서 유용했다. 생각이 자꾸 어느 지점으로 가려고 할 때 완벽하게 무언가를 차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양손을 감은 눈 두덩 위에 올리면 정말 아주 조금 생각이 통제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위적인 휴지기가 종종 필요했다. 정확한 진단에 의한 처방이 아닌데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도영으로서는 신기했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지만 사실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다. 도영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그녀의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가공 처리된 후의 것들이었다. 트럭이 걸어가던 여자를 깔아뭉갰어요. 여자가 비명을 질렀고 나를 쳐다본 것 같아요. 트럭이 이쪽으로 돌진할 것만 같아서 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토할 것 같아요. 도영이 한동안 이 의사를 주기적으로 만난 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도 내색하지 않아서였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져 도영이 계속 거짓말을 확대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거짓 교통사고에 대해 묘사하다 보면 자신이 제주 오두막에서 목격한 게 정말 교통사고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어느 날에는 정말 자신이 본 게 뭔지 떠올리려 해도 교통사고 말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을 보는 것처럼 흐릿했다. 의사는 커다란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라고 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자신에게 말해 달라는 거였다. 도영은 상자 뚜껑을 열었다. 거짓말을 지속할 생각은 없었다. 상자 안에는 좀 더 작은 상자가 들어있을 뿐이었고 도영에게도 그렇게 보였다. 그러나 상자 뚜껑을 다시 닫을 때 손이 심하게 떨렸다. 결국 뚜껑은 상자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상담 때 도영은 의사에게 말했다. 사실 교통사고를 목격한 게 아니었다고. 그렇지만 거짓말도 아니었다고. 그건 정말 교통사고 같았어요. 앞에 놓인 길들이 모두 한 곳에서 부딪힌 것처럼. 그때 의사가 도영에게 말해준 것이 인위적으로 암전을 만드는 방법이었다. 도영은 눈을 감았다 떴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사위가 어둑했는데 카페 내부는 정전이라도 된 듯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스위치는 어느 쪽으로 눌러도 먹통이었다. 주인은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전화기 속에서 카페 주인은 우는 소리를 냈다.
접촉 사고가 났는데 최대한 일찍 마무리할 테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거였다. 도영은 알겠다고 말했지만 전화기 속의 여자가 아기를 품은 것처럼 느껴졌다. 전화 속의 접촉 사고가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지금 여기에 또 다른 추돌 사고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도영이 창밖을 응시했을 때 몇 줄기의 길이 삼중 추돌 사고처럼 부딪혔다. 그 지점에 그가 있었다. K였다. K는 카페 오른쪽 공터에 주차한 후 장비를 챙겨 내렸다. 며칠 전에 폭우 이후 고장난 가로등이 많았다. K는 저 아래쪽에서부터 차례로 가로등을 고치며 올라오던 길이었고 이 무인 카페 앞까지 왔다. 입구가 어둑어둑했다. 오후 4시도 되지 않았지만 해는 벌써 비구름 속으로 저문 것 같았다. 장비를 들고 걸어가던 K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그대로 멈춰 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선 자동차처럼 카페 유리창 안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여자가 낯익었다. 여자는 곧 K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영이었다. 비구름이 목표 지점을 찾은 듯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영은 카페 안에, K는 밖에 있었다. 3년 전 그 오두막에서 그들이 본 것과 그들 사이에도 꼭 이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불쑥 솟아오른 기억이었는데 K는 저기에 앉은 도영도 혹시 비슷한 기억을 떠올릴까 불안했다. 처음에 그들이 가까워진 건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서였다. K는 어떤 노래를 속으로 흥얼거리면 그 노랫소리가 도영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타인과 동시에 같은 노래를 떠올린다는 건 특별한 경험이었다. K가 어떤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면 도영은 놀라며 자신도 방금 그 영화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 K는 도영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에게는 우회해야 할, 그래야만 하는 주제가 있었다. 그들은 늦봄에 만나 여름과 가을을 함께 보낸 후 그의 겨울이 끝나기 전에 헤어진 연인이었다. 9달 정도 사귀는 동안 그들 사이에는 결혼 이야기도 오갔다. 그러나 도영은 결국 K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K가 며칠 후 다시 연락했을 때 도영의 전화번호는 이미 증발해 있었다. K는 도영 이후로 몇 사람을 더 만났지만 여전히 도영에 대한 기억은 금기로 남아 있었다. 도영을 떠올리면 늘 죄책감과 억울함, 배신감이 뒤섞여 따라왔다. K 곁에 있던 누군가는 그런 감정이 바로 미련이라고 알려주고 떠났다. 헤어질 때 K는 도영에게 그렇게 물었다. 헤어지면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도영은 그렇다고 대답했고 정말 그랬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K는 이별 후에 알았다. 도영과 헤어진 다음 K를 기다리는 건 도영이 얼마 전까지 머물러 있던 그 늪이었다. 더러 겁이 나는 순간이 많아졌다. 처음엔 그건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자신을 연행해 가거나 피해자를 아는 이들이 다가와 자신을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식의 공포였다. 그러나 차츰 더 모호하고 막연한 형태로 바뀌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시기였다. 학교에 몸담을 생각이었던 그가 결국 학업을 그만두게 된 것도 따져보면 오두막 안의 기억 때문이었다. 어떤 자괴감에서 출발한 것이었는데 그게 도영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혼자가 되고 나서 몇 배로 더 커진 것 같았다. 그녀를 다그치느라 혹은 보듬느라 마주친 적 없었던 감각이 혼자가 되자 요철처럼 도드라졌다. 그 오두막에서 보낸 밤은 단 하루였는데 몇 날 며칠 K의 꿈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꿈에서도 오두막 안은 적당히 어둡고 적당히 서늘했다. 그리고 그들이 내뱉은 열기로 축축했다. 창은 크기가 작아도 보일 것은 다 보였다. 오두막 근처에는 다양한 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건 화사하게 불을 밝힌 전구나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처럼 보이기도 했다. 바람인지 파도인지 거세게 들리는 소리에도 리듬이 있었다. 예기치 않은 하룻밤에 휴대전화 배터리는 나란히 방전되었지만 그들에겐 그런 건 상관없었다. 밤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저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조금만 더 버티다가 일출을 보러 갈 예정이었다. 바다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오두막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릴 만큼 사방은 고요했다. 그러나 밤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이 오두막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비명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짧게 우는 비명. 그건 바람이나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머지않아 또 짧은 비명이 들렸다. 그건 사람의 말이었다. 분명 제주 바람을 뚫고 들리는 그 목소리는 살려주세요 였다. 오두막 안에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 들린 비명은 흘려 들었고 두 번째 비명은 귀를 기울였다가 세 번째 비명이 들렸을 때 그들은 오두막 문을 닫았다. 기억 속의 오두막은 녹슨 소리를 내면서 다시 사라졌다. 결국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후두둑 K가 경로를 바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도영은 없었다. 좀 전에 도영이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가는 걸 K는 보고 있었다. 단지 오래전 그날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 있었을 뿐이다. 그들이 버스 정류장 근처로 왔을 때 해는 이미 떠 있었다. 공중 전화는 보이지 않았다. 콜택시 명함이 몇 개 버스 정류장에 붙어 있었지만 휴대전화가 되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 버스가 왔고 그들은 번호를 보지도 않고 버스에 올라탔다. 타고 보니 제주 공항까지 가는 노선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을 때만 해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갈 생각이었다. 도영은 자신의 다리가 너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아 그것을 잠재우려고 했다. 곧 그 다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도영은 배낭을 K의 다리 위에 놓았다. 묵직한 무언가가 그들의 다리를 눌러주었다. 김포로 가는 비행기는 1시간마다 있었고 공중전화는 잘 보이지 않았다. 오두막에서 공항에 이르는 동안 몇 개의 공중전화를 지나쳤는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그들이 겨우 공중전화를 발견한 건 김포행 비행기표를 구입한 직후였다. K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경찰서로 전화를 거는 건 생애 두 번째였다. 오래전 K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휴대전화로 112를 눌렀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 K는 다급했다. 지금은 다급하다기보다 두려웠다. K는 성폭행 사건을 목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잘 보이지 않았던 탓에 그들의 인상착의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원래 코스로 설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무덤처럼 솟아있던 오름, 그들이 낮에 걸었던 오름의 이름이 다행히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K는 오름과 목장 그리고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목격자의 위치 정보를 물었다. 전화 주신 분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와 같은 문장이었는데 K는 그만 전화를 끊었다. 그건 당연한 질문이었다. K의 위치, K의 연락처와 같은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위치를 설명할 때도 오두막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K로서는 그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었다. 오두막 안에 있었다는 말을 하기가, 그 안에서 30분 혹은 40분이나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을 하기가, 그리고 그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떠났다는 말을 하기가 두려웠다. 가장 두려운 건 최초 목격자가 되는 거였다. 통화가 아주 길게 느껴졌는데 30초를 겨우 넘겼을 뿐이었다. 그 30초를 K는 후회했다. 오래전 뺑소니 교통사고의 목격자로 나섰던 경험이 떠올랐다. 경찰서에 몇 차례 가서 같은 진술을 반복했고 그 때문에 시간도 꽤 들어갔지만 용의자로 의심을 받는 듯한 느낌이 불쾌했다. 이건 그때의 사건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다. 이미 몇 차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걸 놓쳤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이미 가해자와 같은 기분을 남겼다.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적당한 선까지만, 제발 적당한 선까지만. 비행기 시간 다 됐어. 그렇게 말하는 도영의 표정도 K와 비슷했다. 도영은 비행기에 올라탄 후 K에게 말했다. 그래도 그곳 위치를 알렸으니 괜찮을 거라고.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뉴스를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다. 마치 위치를 알지만 처리는 할 수 없는 시한폭탄 하나를 아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그들은 매일 뉴스를 꼼꼼히 봤다. 실종 사건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하는 뉴스가 나면 좀 더 예민해져서는 사건 발생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건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사건을 잊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 사건은 수면 위로 솟아오르지만 않으면 되는 모든 것과 같았다. 그렇다면 충분히 모른 척 할 수 있었다. K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도영은 월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적당히 피로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본 사건이 어떻게든 잘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이 본 마지막 장면은 남자가 여자를 버려두고 어디론가 성큼성큼 사라진 거였다. 남자는 다시 오겠다고 했고 그건 정말 옆방에 둔 물건 하나를 찾으러 가는 그런 모양새였다. 여자는 쓰러져 있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오두막 문이 열렸고 그들은 K와 도영은 앞만 보고 걸었다. 쓰러진 여자와 반대 방향이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몰랐다.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는 스스로 일어나 어디론가 도망갔을 거라고,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에 의해 구출되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 여자를 도울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들 자신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차라리 자신들이 본 것이 너무 무거워 수면 위로 영영 떠오르지 못하는 시체이길 바라는 상태가 되었다. 어쨌거나 그 봄 제주의 비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뉴스는 물론이고 K와 도영조차도 서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정말 없었던 일인 것도 같았다. 가을이 되자 그들은 그 봄에 목격한 사건을 악몽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그 사건을 다 잊었다고 생각했을 즈음 뉴스가 찾아왔다. 갈빗집에서 유연하게 흔들리는 환풍구를 얼굴과 얼굴 사이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을 때였다. 그날은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서 스포츠 뉴스 이전에 짧은 사건 사고들이 나오고 있었다. 고깃집 안은 붉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 모두가 증인석에 앉은 이들 같았다. 한껏 키워놓은 볼륨으로 한껏 확대한 화면에서 4달 전에 살인 사건이 흘러나왔다.
뉴스 이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본 무언가에 대해 편한 쪽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서로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들은 좋은 결말에 동의했다. 그러나 뉴스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본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여자는 결국 죽었다. 20살이었다. 범인은 이른 새벽에 혼자 걷던 여자를 강간했고 한 차례 칼로 찔렀다. 암매장했던 여자의 시체가 4달이 지나서 발견된 건 범인의 자백 때문이었다. 죽은 여자는 가족이 없었다. 여자가 실종된 걸 알린 건 여자가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의 주인뿐이었는데 주인 역시 여자가 제주에 간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 인적이 드문 지역이어서 목격자도 없었다고 했다. 뒤늦은 범인의 자수가 아니었다면 여자의 공백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범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어둡고 아무도 없어서 처음부터 칼로 찌를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겁만 주려고 했는데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고. 계속 후회했다고. 먼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건 도영이었다. 도영은 화장실로 뛰어갔고 화장실을 찾기도 전에 대로변의 하수구에 토했다. 조금 전까지 밀어넣은 음식물들을 두서없이 개워냈다. 자루를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 절도 물품들을 모두 쏟아버리듯 속을 비웠다. 자리에 남은 K는 뉴스를 통해 그 오두막을 봤다. 오두막의 주인공은 아니었고 그건 단지 멀찌감치 잡힌 구조물에 불과했지만 K의 눈엔 그것만 보였다. 그들은 그날 거기에 있었다. 그 사건이 벌어지던 새벽 그들은 오두막 안에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는 범인의 말은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거짓이었다. 그들은 거기 있었다. 오두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는 생각할 때마다 달라졌다.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화면 속의 오두막은 사건이 벌어진 지점과 그리 멀지 않았다. 어쩌면 죽은 여자는 오두막 문이 반쯤 열리다가 다시 닫힌 것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던 것도 같았다. 그들이 목격한 지점이 어디까지였는지 떠올려 보려 했지만 모호했다. 비명 이후 그들은 오두막 안에서 비명이 들리는 쪽을 쳐다보았다. 도망가려는 여자를 한 남자가 잡고 바닥으로 함께 미끄러졌다. 남자가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거는 것 같더니 곧 칼을 꺼내 들었다. 여자를 찌르는 걸 본 것도 같았다. 그러나 뉴스에서 범인이 자백한 내용에 따르면 여자를 찌른 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라고 했다. 처음엔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오두막 안에 그들은 서둘러 휴대전화를 찾아 들었지만 그건 이미 한참 전에 방전된 상태였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달빛이 들어오던 좁은 구멍에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듯 했다. 도영과 K는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만 쳐다보았다. K는 문고리를 잡았다. 오두막의 미닫이 문은 방금 그들이 닫고 들어왔는데도 다시 열리지 않았다. 덜컹덜컹 소리를 낼 뿐 걸쇠에 걸린 듯 열리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본 곳에서 어둠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고 멍하니 어딘가를 응시했는데 그 끝에 막 사랑을 시작한 두 남녀, 그러니까 K와 도영이 있었다. 저만치 툭 떨어져 있는 작은 오두막에 대해 범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오두막이 엄청난 공포로 떨리고 있다는 것을 범인은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이곳에 누구도 없다는데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남자는 말했다. 곧 돌아올 테니 여기 그대로 있어. 어차피 여긴 아무도 없어. 그 말은 그들에게 그렇게 들렸다. 이곳에 누구도 없어야만 해.
누가 있다고 해도 내가 금세 손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누구도 없는 것이 될 거야. 남자는 쓰러진 여자를 두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들은 남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오두막 문을 열었다. 문은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만큼 열렸다. 케이는 도영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단지 방향이 생각과 달랐을 뿐이다. 비명이 들리던 그 자리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쪽이었다. 불 밝힌 전구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보이던 색색의 꽃들도 그 여자를 등지고 있었다. 뉴스 이후로도 그들은 함께 했다. 도영은 언젠가 자신이 비행기에서 했던 말, 그곳 위치를 알렸으니 괜찮을 거라고 했던 그 말을 자주 떠올렸다. 그 괜찮음은 결국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었다. 신고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 어느 정도 행동을 취했다는 그 사실에 도영은 기대해 보려고 했다. 그들은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신혼집과 신혼여행을 결정한 상태였다. 함께 쓸 침대, 함께 쓸 식탁, 함께 쓸 그릇에 대해 고민했다. 그들이 신혼집 내부를 개조하기 위해 인테리어 회사에 갔을 때 그곳의 텔레비전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사건 당일 목격자의 신고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상담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그곳을 벗어났다. 밝혀진 목격자는 그들이 아닌 다른 이였다. 범인이 피해자를 안매장하는 것을 목격한 이가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그날 이후 알게 됐다. 그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책감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들은 헤어졌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재회에 대해서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케이가 도영을 다시 봤을 때 그녀는 젖은 땅 위에서 토하고 있었다. 도영과 헤어지기 직전까지 자주 맡았던 냄새, 나중에는 도영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 토사물 냄새가 났다. 케이는 가방 속에 있던 버프를 도영에게 내밀었다. 도영은 힘없이 그것을 받아 구토의 흔적을 입가에서 지웠다. 그리고 말했다. 어디가? 어디로 가라는 주문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냐는 질문인지 모호해서 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여기 살아. 제주도로 아예 내려왔어. 난 일 때문에 왔어. 무인 카페를 취재하러 갔는데 카페 주인이 교통사고가 났대. 오늘은 못 볼 것 같아서 다시 약속을 잡아야 해. 내일 오전에 통화하기로 했어. 말을 하면서 도영은 짧게 대답하는 것보다 쉬지 않고 길게 말하는 게 차라리 더 쉽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이 길이 다른 갈래와 마주칠 때까지 나란히 걸을 수밖에 없었다. 길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었다. 카페에서 무작정 걸어 나왔지만 도영이 멀리 가지 못한 건 찢어진 리본, 넘어진 간새, 그리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 때문이었다. 도영이 엉망이 된 올레 이정표들을 보며 말했다. 여긴 길이 아니야. 누가 장난을 쳤나 봐. 케이는 비바람 때문일 거라고 대꾸했다. 비는 살짝 그쳤지만 해는 이미 떨어졌다. 어두운 길을 케이와 나란히 걷는 것이 도영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해는 완전히 떨어졌는데 카페는 한참 걸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도영은 케이도 길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돌아가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들은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걷고 있는 셈이었다. 언젠가 그랬던 것처럼. 도영은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냈다. 언제부터인가 손전등을 갖고 다녔던 그녀였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의 발 앞을 비췄다. 숙소가 어디냐고 묻는 케이에게
도영은 거짓말을 했다. 근처에 있어. 시내로 가면 비즈니스 호텔 같은 거라도 있겠지. 최대한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였으면 했다. 카페에 주차했어. 거기 도착하면 태워다 줄게. 숙소까지. 그래. 여기 좀 많이 달라졌어. 지금은 중국 사람들로 넘쳐나. 식당마다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난리지. 소매 절반을 중국인이 샀단 소문도 들었어. 그런 소문이 있어? 여기 산다면서 나보다 더 모르네? 그들은 그렇게 적당히 지나칠 수 있었다. 그날의 일을 건드리지 않고도 적당히 안부를 주고받으며 그 기억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밤은 점점 더 깊은 농도의 어둠 속으로 그들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비 때문에 길은 질척거렸고 바람은 하늘의 별조차 한쪽으로 쓸어버렸다. 모든 빛이 몰살당한 것 같은 밤. 그 막막함은 오래전 그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저기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 여자를 뒤로 한 채 바다를 향해 걷지 않았던가. 바다는 결국 나타났고 그 바다 앞에 버스도 멈춰 섰지만 그들이 바다나 버스를 향해 걸었던 건 아니었다. 최대한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다. 간새 한 마리가 휘청거리며 옆으로 쓰러졌다. 제주의 모든 바람이 이 길 위로 몰려드는 것 같았다. 도영은 걸음마다 돌을 내려놓듯 힘을 실어보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다 헝클어질 것만 같았다. 저기 넘어져 있는 간새를 들여다보면 그 제주 조랑말의 몸체에는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을 테지만 그 목표 지점이 어디일지조차 도영은 의문스러웠다. 아무리 걸어도 결국 그 오두막에서 시작된 기록뿐인 것 같았다. 눈앞에 나무 몇 그루가 마치 물구나무라도 서듯 휘어지던 순간 그들은 비명을 들었다. 오래전 그 세 차례의 비명에 이은 네 번째 비명이었다. 비명은 거친 바람을 뚫고 어떤 귀에도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컸다. 방향을 알 수 없었다. 도영은 망연자실 멈춰 섰다.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도 걸을 수 없었다. 비명이 자신의 입속, 자신의 목구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란 사실을 알고 도영은 주저앉았다. 괜찮아? K가 물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의 행적을 한동안 찾아봤어. 게스트 하우스에 묵었는데 거기다가는 일출을 보러 가겠다고 했대. 어쩌면 우리랑 나란히 앉아서 일출을 봤을지도 몰라.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여자 이름도 알게 됐어. 미영이란 이름이었어. 그 여자의 사진도 봤는데 낯 익더라. 어디에서였는지 내가 마주쳤던 사람 같았어. 처음엔 자꾸 사진을 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했는데 아니야. 정말 마주친 적이 있었어. 7코스에서 바닷가 우체국에서 엽서를 썼거든. 그때 나한테 볼펜을 빌려줬던 여자야. 엽서를 다 쓰고 볼펜을 돌려주려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없었어. 저만치 걸어갔겠지. 나는 나한테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는 지금까지도 도착하질 않았어. 다행이지. 그런 얘긴 그만하자.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넌 항상 입을 막았어. 도영은 이런 식으로 지난 몇 년간 그들이 피해왔던 그 구멍에 접근하고 있었다. 일상을 갑자기 무너지게 만드는 싱크홀 같은 것. 싱크홀이 두려운 건 그 깊이 때문이 아니라 느닷없음 때문이라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발밑에 공포를 느끼면서 다시 오두막 안으로 돌아갔다. 몇 마디 말로도 그들은 금세 그 오두막을 불러올 수 있었다. 내가 스토커처럼 그 여자의 인생을 뒤지고 다니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였어.
쏟아지는 도영의 말을 듣고만 있던 K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린 우리 삶보다 더 큰 악몽을 달고 살아가는 거야. 그 악몽이 왜 닥쳤지? 왜 하필 나한테? 왜? 왜라는 질문은 무의미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왜 무의미해? 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구나. 어떻게 여기서 살 생각을 했지? 우린 도망치듯이 여길 떠났잖아. 도영은 일어서서 K를 쳐다보았다. 이제 길 따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K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밤은 한가운데 멈춰 선 것 같았다. K가 말했다. 그럼 지금 너한테 있어 볼펜? K의 입에서 볼펜이란 말을 듣고서야 도영의 말은 멈췄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도영은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 볼펜이 어디서 어떻게 끝나버렸는지 30분 혹은 40분. 그 지속적인 공포의 시간 속에 K는 닫았던 오두막의 미닫이 문을 다시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오두막의 미닫이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 문 아래 레일에 이물질이 끼어버렸기 때문이란 걸 K는 알고 있었을까. 그 이물질이 도영의 주머니 속에 있던 볼펜이었다는 것을 문이 열리지 않게 막아두느라 레일에 볼펜을 밀어 넣느라 도영의 손톱 하나가 뿌리채 뽑혔다는 사실도 왼쪽 두 번째 손톱은 지금까지도 자라지 않았다. 여자를 버려두고 남자가 잠시 사라진 후에야 오두막의 미닫이 문은 열렸는데 그때 그 레일 속에서 볼펜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보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이다. 도영은 양손을 눈 위에 얹었다. 멈춰야 했다. 바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 잠깐의 암전이 끝난 후 도영은 자신의 손을 얹어 달래준 눈이 제 것이 아니라 K의 것이라는 걸 알았다. K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도영이 먼저 말을 꺼내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사건 이후 그들이 헤어지기 직전까지 도영은 몇 차례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다. 그 문자에는 바람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말, 그 5글자, 살려주세요가 적혀 있었다. K는 그 문자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데 그 문자가 제대로 갔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도영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발신인은 없고 수신인은 분명한 문자는 몇 차례 그녀에게로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 그들이 헤어지고서 도영의 휴대번호 전화가 바뀌자 더 이상 그 문자는 날아갈 곳을 잃었다. K가 힘들었던 건 이젠 아무리 미칠 것 같은 날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일지도 몰랐다. K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제일 사랑하던 사람에게 너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아마 내가 내게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나 봐. 그랬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 정말 그 기억으로부터 좀 살려달라고. 어쩌면 도영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K는 생각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많은 생각을 함께 하니까 K는 오래전부터 볼펜 한 자루가 그 문에 레일 위에 걸려 있었던 걸 알았다. 오두막을 떠날 때 볼펜이 레일 위에서 몇 조각으로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도 그만큼 문을 열 수 있었던 것도 거기서 도영의 손톱 하나를 주운 것도 K였다. 너도 내가 문자의 발신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니? K는 묻고 싶었다. 그러나 끝내 마지막 말은 털어놓지 않았다. 이미 벌어진 것들로도 충분했다. 길은 고문하듯 길고 지루하고 가늠하기 어렵게 이어졌다. 좀 이상한 건 이런 거였다. 도영은 그날의 기억을 건드리면 더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길도 그들도 어느 쪽도 먼저 포기를 선언하지 않아서 길은 계속 이어졌다.
도영과 K는 서로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상대이기도 했지만 그 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총총 박혀 있는 것은 밤별이 아니라 가로등이었다. 몇 미터 간격으로 세워진 가로등이 저 앞에서부터 그 뒤로 쭉 이어지고 있었다.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내뿜는 태양광 가로등이었다. 도영은 한때 K가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걸 떠올렸다. K는 제주에 온 이후로 태양열 가로등을 인적 드문 곳에 촘촘히 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뜻맞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세우고 있다고. 좀 전에 걸어온 길에도 쭉 심을 생각이야. 이걸 세워두면 밤에도 환할 수 있어. 에너지도 안 들고. 친환경적이지 라고 덧붙이려다가 K는 입을 다물었다. 밤에도 환할 수 있어 란 말은 원래 K의 대사는 아니었다. 그건 도영 때문에 K가 배워버린 대사였다. 제주에서 까만 어둠 속을 아무렇지 않게 산책하던 여자가 어느 순간 어둠을 질색하게 됐고 K는 그걸 알고 있었다. K가 제주에 머물 수 있었던 건 인적 드문 곳에 등불을 심겠다는 어떤 방향성 때문이었다. 서울에서 K는 어느 쪽으로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K는 이 가로등이 어둠을 밝히는 것 외에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충전된 햇빛으로 휴대전화 충전이나 위험할 때 위치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K에게 그것은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어떤 쪽으로 걸어가야 할지 결국 그 자리로 돌아와서야 K는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도영은 가로등을 쳐다보았다. 거기 모인 햇빛을 한참 쳐다보았다. 주변이 어두워서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다. 가로등의 행렬 끝으로 오후에 갔던 무인 카페 건물이 보였다. 도영이 그걸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꼭 광각 렌즈로 찍은 것 같네. 저 카페 말이야. 약간 일그러진 거 보여? 도영이 가리키는 쪽을 K가 바라보았다. 카페 건물에서 크게 달라진 점을 K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게 대답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럴 거야. 도영은 여전히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땅 위에 직각 형태로 세워져 있던 기둥들이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가. 네모 반듯하던 건물이 마름모 꼴이 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위치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분명히 낮에 이곳으로 올 때는 저 건물이 좀 더 해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K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도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풍력 발전소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 그들이 고백했던 그 풍력 발전소는 아니었고 최근에 새로 생긴 곳이었다. K는 도영의 말을 연료 삼아 어떤 장면을 상상했다. 바람이 오래전 그 오두막을 아주 조금씩 밀어내는 장면을 네모 반듯한 오두막이 마름모 꼴이 되면서 힘겹게 자리를 이동하면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햇빛이 가볍게 내려앉는 장면을 저 너머에 풍력 발전기 몇 대가 증인처럼 서 있었다. 바람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발전기는 여러 개였다. 무인 카페의 문은 열려 있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영업시간은 끝났지만 주인은 아직도 그 접촉 사고를 해결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영과 K의 이야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에 직면하고 애써 피하려 했다가 다시금 상처 앞에 서게 되며 마침내 시간과 함께 극복해가는 과정이라 보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